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중급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죠, 그죠? 이 수업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조선 후기의 변화 3종 세트 중에서 맨 마지막 문화 쪽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라고는 하지만 아마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조선시대의 문화는요, 정확히 말하면은 문화재보다도 사상이 좀 많습니다. 사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좀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라고 하면요, 우리가 흔히 어떤 시대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성리학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조선시대는 성리학의 시대다. 근데 정말로 성리학밖에 없었냐라고 하면요,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불교도 있었고 유교, 도교도 있었고 풍수지리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다지 큰 힘을 갖지 못했고 확실히 성리학이 가장 막강한 힘을 가졌던 시대인 건 맞아요. 근데 성리학이라고 해서 다 같은 성리학이 또 아니에요. 그 안에서 치열한 내부적인 사상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중에 짧게나마 소개해드릴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윤휴라는 사람이에요. 윤휴라는 인물이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윤휴의 라이벌격이었던 송시열이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던 사람이죠. 역자 나중에 보면은 조선이라는 그 나라가 결국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송시열이 역사의 승자가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송시열이 많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사실은 전 송시열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뽑아보라고 하면은 윤휴를 뽑고 싶습니다. 송시열은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윤휴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윤휴라는 사람은 원래는 이제 소북 계열이었어요. 그러다 소북이 몰락을 하면서 이제 남인 쪽으로 당적으로 옮기게 됩니다. 젊어서 굉장히 이 사람 똑똑했어요. 학문적으로도 유명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김집의 제자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윤선도라든지 송시열이라든지. 송시열과는 젊은 시절부터 교분이 있었어요. 송시열은 서인이고 윤휴는 남인이었지만 둘이 그렇다고 해서 정적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학문적인 교류도 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재미있는 거는 누가 먼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냐면은 송시열이 송시열이 윤휴를 보고 한 방에 반해가지고 이거 진짜 똑똑하다, 이 사람 좀 같이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송시열이 윤휴하고 친분을 맺길 원했어요. 그러면서 둘이 젊은 시절에 잘 지냈어요. 근데 그러다가 사상 논쟁이 벌어집니다. 내가 이제 성리학이라는 것은 중국의 주희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주희를 나중에 이제 주자라고 높여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리학을 또 다른 말로 주자학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주자보다도 훨씬 앞세대에 살았고 본래 유교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던 것이 공자맹자란 말이죠. 그래서 과연 공맹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주자가 더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갈려버려요. 송시열은요, 아주 철저한 주자, 속된 말로 빠돌이였어요. 주자에 대한 아주 열성 팬이었어요. 주자만이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주자가 모든 것이다. 그래서 성리학은 곧 주자의 학문이고 주자가 최고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윤휴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무슨 소리야, 주자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 공자맹자인데 공자맹자가 더 중요하지 라고 했다가 송시열한테 절교를 당하고 삼은난적이라는 그런 낙인이 찍히고 말죠. 이 시대에 그것뿐만 아니라요, 또 뭐도 있었냐면은 성호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성호 학파도 상당히 큰 세력을 지니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양명학도 이때 강화도를 중심으로 꽤 큰 세력을 구축하게 돼요. 그 다음에 실학, 크게 중농학파하고 중상학파가 있죠. 경기 지역의 남인들을 중심으로 중농학파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노론의 서자들을 중심으로 중상학파가 성립이 됩니다. 또 노론은 노론대로 그 안에서 또 논쟁이 벌어져요. 과연 인성과 물성, 즉 사람과 물건의, 어떻게 보면 동물이죠, 사람과 동물의 본성은 같냐 틀리냐라고 했을 때 같다고 주장하는 호론이 있었고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낙론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사상들이 충돌을 일으켰던 시대가 바로 조선 후기입니다. 신념을 건 투쟁, 진짜 둘 중 하나가 끝날 때까지 싸운다. 끝장 사망 토론. 과연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신념에 집착을 했던 것일까요? 그들의 신념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 수업 주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국학연구입니다. 그러니까 편찬 사업이
트렌드가 이렇게 변해요. 조선 전기는 국가 위주로 편찬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추구하는 중화 사상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요. 그러다 조선 후기로 가면요,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국학이라는 게 나와요. 국학은 뭐냐면은 너무 중국 것만 찾지 말고 우리 거 좀 보자라는 그런 트렌드가 생겨나요. 자, 그러면서 국학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국학과 관련된 편찬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 성호학파에서 성호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직접적인 제자였던 안종복이 저술한 동사 강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목이 중요한데 강목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전체, 편전체 배웠었죠. 강목체라는 것은 뭐냐면요, 강이라고 불리는 헤드라인 기사와 목이라고 불리는 소주제가 나열되어 있는 그런 방식의 역사서술 체계를 강목체라고 합니다. 자, 동사 강목이 가장 대표적인 강목체고요. 유독공의 발해고는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남북국론이라는 것이 처음 여기서 제기되었다고 그랬죠. 통인신라와 발해, 그 남북국론을 제기했던 발해고가 있고요. 이종휘의 동사는요, 고구려사를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럼 발해고도 그렇고 동사도 그렇고 뭔가 고대의 우리 역사를 갖다가 찾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뿌리와 그 기원을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연례시 기술 중요하죠.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긍이 저술한 역사서인데 기사 본말체, 사건 중심이라고 했어요. 자, 역사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기전체. 기전체는 인물 중심이에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전체 역사서는 삼국사기와 고려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편년체. 편년체는 시간의 순서 흐름대로 역사를 서술한 겁니다. 사실 저희 수업도 편년체에 해당돼요. 국사책도 편년체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 편년체의 대표적인 역사서가 뭐 있냐? 고려사 저료가 있고, 그 다음에 동국통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사본말체, 사건 중심으로 서술하는 거. 그거는 연례시 기술이 있고, 네 번째로 강목체, 헤드라인 기사인 강과 소주제인 목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쓴 역사서로 안종복이 쓴 동사 강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치윤의 해동 역사는요, 해외 문헌을 참고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고요. 김정희의 금석과한록. 자, 이 금석과한록은 주로 이제 비석에 있는 비문을 해독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뭘 밝히냐? 북한산에 있는 비석이 무슨 비석인지 잘 몰랐는데 그 비석이 진흥왕이 세웠던 순습이라는 사실을 김정희가 밝혀냅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리. 지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도고 하나는 지리서입니다. 지도하고 지리서의 차이는 예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지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도가 맞고, 지리서는 일종의 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표적인 지리지로 중요한 거 뭐 있냐면은 택리지가 있어요. 이중환이 저술했죠. 택리지는 양반들이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어디서 살면 좋을까라는 가거지를 정한 겁니다. 가거지를 네 가지 기준을 정했어요. 첫째로 지리, 풍수지리적으로 여기가 명당이냐. 두 번째로 산수, 여기가 얼마나 경치가 아름답냐. 세 번째로 생리, 여기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롭나. 네 번째로 인심, 여기 사람들의 풍속이 얼마나 아름답나.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택리지라는 것을 서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국을 8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상도는 이게 좋은데 요게 단점이다. 전라도는 이게 좋은데 요게 단점이다. 충청도는 어쩌고저쩌고, 강원도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각도를 서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중환이 했던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럼 어디가 가장 사람 살기 좋냐? 그것은 네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 거기가 가장 사람 살기 좋다. 그래서 이중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거예요. 어디가 가장 살기 좋은지를 찾기 전에 네가 살고 있는 곳을 살기 좋게 만들어라. 그렇게 기결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백겸의 동국지리지가 있고요.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중요합니다. 역사지리지예요. 발해까지를 우리나라의 역사로 포함시키는 역사지리지고요. 그 다음에 정상기의 동국지도도 중요한데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을 했죠. 자, 그 다음에 김정호의 대동해지도, 이게 가장 지리에서 하이라이트 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전국지도인데 뭐 대동해지도는 시험에 자주 나올 뿐만 아니라 특히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전국 지도를 그렸는데 이거를 나무에다 제작을 했어요. 목판본이죠. 그래서 대량 인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22조각으로 나눴는데 분첩 절첩식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이 그림은요, 그 중에서도 한양 그쪽 일대를 그린 건데, 분첩 절첩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카드처럼 포개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펼쳐놓고 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심리마다 방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거리를 대강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창고, 역참, 조음과 같은 그런 기호들을 사용을 했어요. 다만 이 대동해지도의 단점이 있다면은 일단 등고선이 없습니다.
뭐 김정호가 그런 등고선 개념을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산줄기를 진하게 표시했으면은 높은 산, 옅게 표시했으면 낮은 산, 요 정도로만 개념을 잡았지 해발 구도가 정확하게 몇 미터냐 그것까지는 정하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기호 중에서도 논이냐 밭이냐 이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토지 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도 대동해 지도의 단점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과학적이면서 현대 위성 사진으로 찍은 것과도 거의 흡사한 형태의 그런 해안선을 갖춘 대동해 지도가 탄생을 하였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언어에서 중요한 거는 훈민정음 운해가 나왔다는 겁니다. 신경준이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훈민정음은 당연히 세종대왕이 만들었으니까 조선 전기죠. 훈민정음 운해는 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훈민정음 운해? 훈민정음? 훈민정음 만들면서 같이 만든 거 아닌가? 그러면서 훈민정음 운해를 전기 걸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전기가 아니라 이거는 후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언문지, 고금, 성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백과사전도 상당히 유행을 해요. 서양에서도 이 시대에 백과사전이 유행을 하거든요. 뭐 백과사전파라고 해가지고 학파도 만들어지게 됐는데, 자, 개인적으로 만든 것은 뭐가 있냐면은 이수강의 지복유설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익의 성호사설 이것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규경의 오주연문 장정 산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덕무의 청장관 전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농촌생활 지침서라고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것도 일종의 백과사전식입니다. 국가적으로 편찬한 건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 영조 때 만든 동국 문헌 비고가 있고 정조 때 만든 증보판, 증보 동국 문헌 비고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입니다. 서양 문물이 이제 조선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도입은 중국을 왕래하던 사신과 특히 표류해온 서양인을 통해서 수용을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냐면은 벨테브레라고 불리는 박연이라는 사람. 나중에 이제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효종 때 그 유명한 하멜. 하멜은 표류기를 또 쓰기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서양 문물이 전수가 되기도 하고, 당시 북경에 있었던 선교사 아담샤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서양 문물이 전래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소현세자가 또 아담샤를 만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관련된 물품을 보시면은 먼저 세계지도인 고려만국천도.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도 동양 최초의 세계지도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근데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실제하고 모양이 사실은 안 맞아요. 세계지도라는 거 의의는 있는데 좀 모양이 좀 실제하고 맞진 않습니다. 근데 고려만국천도는 거의 실제하고 맞는 그런 지도가 탄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홍위포. 네덜란드인들이 사용했던 대구경 화포입니다. 병자호란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홍위포가 유입되고요. 천리경, 망원경이죠. 그 다음에 자명종, 안경 이런 것들이 유입됐는데 여담이지만 안경을 최초로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갔다 왔던 바로 김성일. 그 사람이 우리나라 기록상으로는 최초의 안경잡이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안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도스 형태가 아니에요. 돋보기 형태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가품이었어요. 그래서 안경이 쓰는 게 좀 예법이 까다로웠어요. 우리는 안경을 생필품으로 쓰고 있어요. 저도 안경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안경을 생필품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막 쓸 수 있는 거지만 이 시대는 안경은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는 못 쓰게 한다든지 혹은 웃 어른을 만날 때는 안경을 벗어야 된다든지 그런 까다로운 예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안경을 썼던 왕은 참고로 뭐 이제 정조, 나중에 근대시대에 있었던 뭐 고종이나 순종 이런 사람들도 안경을 썼던 왕들이죠. 자, 그 다음에 천문학은 우리나라 최초로 지전설을 주장했던 사람, 지구가 돌고 있다. 그죠? 지전설을 주장했던 사람으로 김성문이 있고요. 홍대용, 실학자 중에 한 명이던 홍대용도 역시 지전설을 주장하고 무한우주론도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역법은요, 조선 전기는 칠정산이 중요해요. 조선 후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요 시헌력이 중요합니다. 대동법을 추진했던 김육이 도입한 것인데 이 시헌력은 선교사 아담샬이 서양 역법을 도입하여 개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헌력이 조선 후기에 도입되었다. 기억해 두시고요. 의학에서도 상당히 많은 발전이 일어납니다. 고려시대는 향약 구급방, 조선 전기 세종 때는 향약 집선방이 있었죠. 후기의 의학선은요, 뭐니뭐니 해도 허준의 동의보감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허준의 동의보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재마의 동의수세 보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준은 의술에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허준이 침을 못 놨답니다. 침술은 또 못 놨대. 그거 좀 특이해요,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재마의 동의수세 보원은
사상의학을 처음 얘기했죠. 그죠? 사람은 체질이 있다, 다. 그래서 태양인, 태음인, 그 다음에, 소양인, 소음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4개 등급을 나눠가지고, 이 체질에 맞춰서 약을 써야 되더라. 그냥 약 쓰면 안 되고, 체질에 맞춰서 약을 써야지, 그렇지 않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것을 제시했던 동의수세보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허임의 침구 경험방, 즉, 침술과 관련된 거고요. 정약용의 마과혈통이 또 중요합니다. 홍역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약용의 마과혈통이 있고, 참고로 박재거도 같이 이 홍역 연구에 참여를 했다라고 그래요. 자, 기술개발 역시 정약용이 나오죠. 중국의 기기도서를 참조하여 요즘으로 치면 이제 크레인에 해당할 수 있는 거중기를 개발하고 또 한강에 배다리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박세당. 박세당 이 사람은 이제 소론 측에서 활약을 했던 인물로 삼원난적으로 규정됐던 사람이에요. 윤희하고 같이. 자, 어쨌든 뭐 이제 사상적으로는 그렇고 기술적에도 상당히 큰 이제 기여를 하게 되는데 색경.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위험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색경. 그 다음에 산림경제, 해동농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부 뭐하고 관련되냐면은 상품작물 재배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조선 후기에는 채소, 담배, 인삼 이런 상품 작물들이 상당히 유행을 했었다. 그래서 그걸 재배하는 것과 관련된 서적으로 색경, 산림경제, 해동농서 이런 것들을 저수를 하게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사상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성리학이 어떻게 변천을 이루게 되냐. 어떤 사상이든 다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고인물은 썩는다고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사상이든 좀 폐쇄적이고 보수적으로 변하는 것은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요.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한 상태예요. 양난이라는 것을 겪게 되면서 신분제가 상당히 동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잘 나가던 양반이 전쟁을 겪으면서 하루아침에 몰락하기도 하고 진짜 상놈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군공을 세워서 하루아침에 여우가 제주 넘듯이 양반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당시 양반들 입장에서 이거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신들이 신봉하던 성리학이 교조화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더더욱 철저하게 성리학을 신봉하면서 일말의 타협도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리학을 교조화시켰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송시열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송시열은 열렬한 주자의 팬이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아주 철저하게 교조화시켰던 인물입니다. 송시열이 왜 또 유명하냐면은 이 사람이 솔직히 개인적으로는요. 정치인으로서 송시열은 저는 별로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정치를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송시열이요. 학자로서는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에요. 전국구 스타였어요. 진짜 아이돌 스타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송시열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송시열보다 율곡 이이나 퇴계 이황 혹은 그 후대에 있었던 정약용이 더 대단한 것 같죠. 그죠? 현대인 기준으로는 그래요. 근데 당대 조선시대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송시열만큼의 인기를 가졌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태어났던 율곡 이이나 퇴계 이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뒤에 정약용은 사실은 비주류였어요. 송시열은 엄청난 인기를 가졌던 아이돌 스타였어요. 그 아이돌 스타 송시열이 이 성리학을 교조화시키게 되는데 당연히 여기 비판 세력이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윤휴, 박세당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회 모순 해결을 위해서 유교경전에 대해서 독자적인 해석과 특히 주자를 비판을 합니다. 아니 주자가 그렇게 중요해? 공자맹자가 더 먼저잖아. 윤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런 너 이단이야. 너 사문난적이야. 이게 몰아붙이게 되죠. 박세당 같은 경우도 이 얘기를 해요. 양명학을 끌고 와가지고 오히려 정면으로 또 부정을 합니다. 아니 송시열 선생님이 말한 거 그거 좀 이상한 것 같다. 주자학설 그게 무슨 뭐 빛이여 진리여 생명이냐. 아니다 그거. 자 그랬다가 결국 서인에 의해서 사문난적 그죠? 성리학을 어지럽히고 사악한 이단 이런 취지의 아주 엄청난 비난을 퍼붓게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서인 중에서도 노론이 이제 중앙 정기를 독점을 하게 되는데 이 노론 측에서도 사상 논쟁이 발생을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호락 논쟁입니다. 자, 호락 논쟁은 호론과 낙론으로 나뉘게 되는데 호론은 호서, 충청도를 호서라고 합니다. 이 호서 지역의 노론과 그 다음에 낙론은 경기 지역의 노론, 그러니까 낙하라고 불리죠. 그죠? 그때 당시에 서울과 경기 일대의
노론을 낙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둘 사이에서 뭘 가지고 싸우냐 하면요. 인성과 물성을 가지고 싸워요. 즉 사람과 동물의 본질이 같냐 틀리냐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호러는 이 얘기를 합니다. 인물성 이론이에요. 인성과 물성은 다르다는 겁니다. 즉 사람과 동물은 다르다. 본성 자체가 다르다. 그에 비해서 낙론은 아이 무슨 소리야. 내가 볼 때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거기서 거기 같은데 그죠? 인물성 동론이에요. 본질 자체는 똑같아. 다만 우리가 좀 더 배웠고 공부했고 도덕을 지키고 그럴 뿐이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조선이 병자호란에 패배를 하면서 인조가 치욕적으로 삼전도에 나가서 항복을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대부대의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과연 저 만주 오랑캐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했을 때 호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쟤들은 짐승이야 짐승. 우리는 쟤들하고 근본적으로 달라.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 낙론은 무슨 얘기 하냐면 야 이제 현실을 좀 받아들이자. 솔직히 쟤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오랑캐는 사람 아니야? 그럼 쟤들 지금 잘 나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호러는 결국에는 어느 쪽으로 연결이 되냐면은 근대 시대의 위정척사 운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낙론은 어느 쪽으로 연결이 되냐면은 개화파로 연결이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당시 이제 정통 여당이 서인이라면은 정통 야당은 남인이죠. 그죠? 남인도 둘로 갈라집니다. 둘로 갈라지면서 경기 지역의 남인과 영남 지역, 즉 경상도 지역의 남인으로 또 갈라져요. 왜 이렇게 갈라지냐면은 남인은 애초에 태계 이항 선생의 제자들이에요. 태계 이항 선생은 또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경상도가 본고장인데 중앙관직에 진출을 해서 관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 머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생겨나요. 남인이면서.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중앙관직 생활을 좀 해본 사람들이 경기 남인이 되는 거고 계속 이제 지방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경상도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영남 남인이 되는 겁니다. 둘도 좀 사고방식이 달라져요. 경기 지역의 남인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좀 감안을 해가지고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농학파를 결성을 해서 실학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영남 지역의 남인들은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호런들하고. 위정척사로 또 이쪽은 넘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남인들도 이렇게 경기 남인과 영남 남인으로 갈라져서 각각 경기 남인은 중농학파로, 그 다음에 영남 남인은 위정척사로 넘어가더라 라는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명학입니다. 이 양명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일단 이 체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처음에 공자와 맹자가 유교를 만들었을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진시황제의 진나라가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하기 이전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공자 맹자가 그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 살았다고 해가지고 선진유학이라고 해요. 즉 진나라 이전의 유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공자 맹자 때를. 근데 진시황제가 전국시대를 다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요. 나는 법과 사상 이해는 다른 건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교를 비롯한 상당한 많은 종류의 학문들을 탄압을 가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도 주타깃이 누구였냐면 유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사건이 분서갱유죠. 유교 경전을 불태워버리고 유학자들을 땅속에 생매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유학이라는 것, 유교라는 것을 근절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나 진시황제의 진나라는 통일된 지 20년이 채 안 돼가지고 무너져버리고 결국 유방이 세웠던 한나라가 들어서게 돼요. 그리고 이 한이란 나라는 유교를 갖다가 국가 이념으로 자리를 잡아놓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공자 맹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록이 거의 다 사라진 거예요. 유학자들도 너무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내서 복원을 하는 겁니다. 야, 옛날에 공자님이 뭐라고 했는지 빨리 찾아봐봐. 기억나는 거라도 좀 얘기해봐봐. 이런 식으로 복기를 해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원래 있었던 선진유학을 복구한다는 차원에서 한 왕조 때 유행했던 학풍이 뭐냐면은 훈고학이에요. 그리고 이 훈고학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게 바로 주자가 했던 성리학입니다. 만물의 이치를 탐구한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성리학이 쭉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중국 명나라 때 왕순이라는 사람인데 왕순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리학은 좀 문제가 있다. 아니 자꾸 이치만 탐구하지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탁상공론 아니냐. 그러면서 실천적으로 움직일 것을 강조하는 양명학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양명학이 한참 나오다 보니까 청나라 때 가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 왕수인이 양명을 만들어서 자꾸 실천을 했는데 실천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좀 아리까리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이 진짜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어떻게 해보자. 다시 한번 검증해보자 하면서 고증학이 나와요. 고증학은 다시 옛날의 문헌들이라든지 혹은 유물들을 참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이 가치관이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훈구학, 성리학, 양명학, 고증학, 중국에서는 요 순으로 흘러갔는데 조선은 성리학이 계속 주류를 이룹니다. 그러던 와중에 양명학이 유입이 돼요. 언제 때 유입이 되냐면은 중종 때 전례가 됐는데 이왕에 의해서 배척을 받습니다. 저거는 좀 이상한 사상이다. 그러면서 조선은 계속해서 성리학이 주류를 자리를 잡아요. 자, 그러면서 서경덕 학파와 소론 및 남인 출신의 일부 학자들이 좀 이제 잠깐적으로 수용을 한 거에 지나지 않고요. 주요 사상은 뭐냐면은 지행합일이에요. 알고 있는 것하고 행동이 어떻게 된다? 일치된다.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 얘기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취향지. 올바른 뜻이 있어요. 누구나 사람에게 갖고 있는 올바른 뜻을 양지라고 하는데 성리학에서도 양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지가 있으면은 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곧바로 실천에 옮겨야 된다. 무슨 자꾸 양지만 찾냐? 양지만 찾을 게 아니라 양지를 찾았다고 생각하면 바로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 행동을 강조하는 겁니다. 심증리. 마음이 곧 이치다. 네가 이치가 바로 섰으면 뭐 해야 된다?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행동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황 선생은 이걸 비판했어요. 아니 보니까 왕수인이 심증리라고 했는데 마음이 곧 이치라고? 그럼 마음과 한 대로 행동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불교에서 한 얘기랑 뭐가 다르냐 그러면은 무슨 양명학이 불교야?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면서 이황 선생은 이걸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서경덕 학파, 소론 및 남인 출신의 일부 학자들에게 수용이 되면서 중요한 인물이 정제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정제도를 중심으로 소론계에서 주로 계승을 하게 되는데 일반 백성을 도덕적 실천 주체로 상정하고 특히 양반 신무제 폐지 등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뭐 아무래도 줄이겠어요, 그죠? 집권 주류는 누굽니까? 노론이죠, 뭐니 해도. 그래서 주로 어디서 했냐면은 강화도에서. 그래서 강화학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들의 한계는요, 그냥 아웃사이더들이에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비주류입니다. 권력에서 소외된 사람들이고, 이런 거 얘기해봤자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의 얘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현실 개혁 방안을 또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명학도 유교적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실 개혁의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단 이 양명학이 후대에 박은식이나 정인보 같은 학자들의 국학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메인 하이라이트 실학입니다. 사실 실학이라는 용어는요 학계에선 쓰지 않습니다. 교과서에서만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그냥 뭐 듣고 잊어버리세요. 실학은 당대에 쓴 적이 없어요. 이 말을 갖다가 실학자들도 스스로 자기를 실학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후대에 붙여준 이름이에요. 왜 실학이냐면은 실용적인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세상 천지에 실용적이지 않은 학문이 어디 있습니까? 불교는 실용적이지 않았어요? 유교는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다 실용적이었어요. 실용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화되고 폐쇄적으로 변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실학자들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성리학자입니다. 성리학을 부정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실학자들이 성리학을 부정하고 새로운 학문을 제시한 게 아니라 성리학의 틀 안에서 좀 새로운 얘기를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학계에선 실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만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실학이라는 용어를 편의상 쓰겠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말하는 실학이란 무엇이냐? 자, 일단 형성 배경을 보면요. 서학이 전래되면서 여기에 대한 문화적 충격도 좀 있고 특히 청의 고증학의 영향이 있으면서 뭘 강조하냐면 실사구시를 강조해요. 사실을 탐구해서 정말로 그게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좀 이제 실천적이면서도 현실에 맞는 그런 이론을 새롭게 개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생기면서 크게 두 개의 학파가 생겨납니다. 하나는 중농학파, 하나는 중상학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좀 이제 면밀하게 말하자면 중농학파를 경세치용학파라고도 하고 또 중상학파를 이용 후생학파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어쨌거나 중농학파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람 3명 설명해 드립니다. 먼저 유형원. 자, 각
그 인물을 소개를 할 때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인물들이 주장했던 핵심 주장, 특히 토지제도 관련해가지고 핵심 주장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핵심 저서를 갖다 또 하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먼저 균전론을 주장을 했는데 도대체 균전론이란 무엇이냐? 일단 유영원은요, 신문제를 부정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신문제를 인정했고 그 신문제적 틀 안에서 뭘 하자? 자영농을 육성하자는 겁니다. 포인트는 그거예요. 자, 그래서 균전론은 이거예요. 토지를 신분에 맞게 분배를 하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은 양반하고 중인하고 상민이 있죠. 그 세 개의 신분을 놓고 봤을 때 양반이 제일 많은 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양반이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여기는 중인이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상민이 갖자. 그렇게 해서 자영농을 육성하자는 것이 바로 균전론의 핵심입니다. 왜냐면은 양반 지주들이 너무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다 몰락해가지고 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임노동자로 쫓겨나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재편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참 말은 좋은데 현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이거를 하려면은 땅을 다 몰수를 해야 돼요. 다 몰수한 다음에 다시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그건 좀 힘들겠죠. 그죠? 자, 어쨌거나 이런 걸 주장했고, 문벌과 노비제도를 비판합니다. 이런 건 잘못된 거다. 자, 그리고 과거제도 비판을 해요. 좀 봐라, 과거제가 지금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거 맞냐? 저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다른 방식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유영원의 저술서는 바로 반계수록이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익은요, 유영원보다 한 세대 뒤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한전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유영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참 괜찮긴 한데 솔직히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겠어?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한전론을 주장을 하는데, 자, 이 한전론을 보면 논리가 이래요. 땅을 사고 팔 때 자기 땅을 전부 다 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왜 생겨났냐면은 불법적인 방법이든 합법적인 방법이든 하여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의 땅을 자꾸 사들이면서 발생한 게 대주주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여기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팔 수 없게끔 땅을 쳐놓는 겁니다. 즉 마지노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그걸 영업전이라고 부르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딱 그어놓고 이 땅은 팔아도 되는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은 무슨 일이 있어도 팔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폭삭 망하는 일은 없지 않겠냐, 사람이 땅을 다 뺏기는 일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영세 자영농을 육성하자는 것이 이익이 주장했던 한전론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이익의 한전론도 역시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가 진짜 급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땅을 팔아야겠는데 아예 또 이렇게 영업적이 묶여버렸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지금 당장 내가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죠. 그죠? 근데 이거 팔지를 못하고 영업적이 묶여버리면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전론도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이 좀 약간 모호한 그런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익은 6가지 폐단을 지적합니다. 사치, 게으름, 미신, 그 다음에 과거제, 이것도 잘못됐다. 문벌, 노비제 잘못됐다. 그 다음에 역시 유학자답게 승려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 6가지 폐단을 지적하고요. 자기만의 학파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성호학파 보시면은 직접적으로 성호 이익에게 전수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동사 강목을 썼던 안정목이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직접적으로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정약용, 대표적으로 정약용 같은 사람들이 이 성호학파에 간접적인 영향을 또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성호라는 이름을 볼 수 있다시피 이익의 저술서는 뭐냐면은 성호 사설이 되겠습니다. 자, 중농학파의 끝판왕은 누구냐? 바로 정약용이죠. 다산 정약용. 시험 문제, 단골 문제 1순위. 그죠? 정약용이 정조때를 대표하는 그런 실학자긴 한데 막상 왕조실록 보잖아요. 정약용 기록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비주류였어요. 정약용은 엄밀히 말하면. 이게 실학자들의 한계입니다.
알고 보면 비주류였다. 자, 그래서 정약용이 주장했던 건 뭐냐? 굉장히 센 걸 주장하는데 여전론이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여전론은 뭐냐면은 공동농장이에요. 어서 좀 들어본 말 같은데 공동농장? 뭐지 그게? 위에 동네에서 하는 거 있죠. 그죠? 마을 공동농장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세게 나갔죠. 그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없고 결국에는 정약용이 나중에 수정해가지고 그래 이건 내가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나온 게 정전제입니다. 정전제란 무엇이냐? 자, 여기에 한문으로 우물정자죠. 그죠? 토지를 이렇게 우물정자 모양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의 땅을 한 명씩 주는 겁니다. 요거는 개똥이, 소똥이, 요거는 말똥이,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이제 홀쭉이, 요거는 띵띵이, 그 다음에 요거는 꼴뚜기,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람들에게 땅을 하나씩 구획을 나눠주고요. 가운데 있는 요 땅 있죠. 요 땅을 공동으로 경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땅은 뭘로 내는 겁니까?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이게 정전제예요. 이 정전제는 이제 중국 고대 주왕조 때 실행됐다고 알려진 제도인데 사실 뭐 그 이후로도 이건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결국 똑같이 나눠가지고 경제적 평등을 구가하는 건데 여전론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둘 다 실현 가능성이 사실은 별로 없는 얘기들이죠. 근데 가만 보면은 어떤 냄새가 나냐면은 살짝 빨간 냄새가 나요. 그래서 위에 동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정약용이 한국 공산주의의 시초다. 그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물론 뭐 정약용이 공산주의를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자기 나름대로 토지 문제에 고민을 하면서 여전론도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정전제도 얘기해보고 그랬던 거겠죠. 자, 정약용 하면은 항상 많이 나오는 것이 거중기하고 배다리 설계했던 거 아까 설명했던 거고요. 저술서 여러 개가 있지만 특히 목민심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트남의 국부라고 알려져 있던 호치민이 목민심서를 그렇게 탐독했다고 그러죠. 그 말고도 경세유표 그리고 흠흠신서 이런 것들을 저술했다. 여기까지가 중농학파, 경세치용학파고요. 자, 이제는 중상학파입니다. 자, 중상학파는 대표적으로 유서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서원의 특징은 뭐냐면은 산농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강조해요. 이거 문제가 있다. 무슨 뭐 귀한 직업이 있고 천한 직업이 있냐. 산농공상 순서로 매겨가지고 농업은 중시역이고 상업은 천시역이고 그거 아닌 것 같다. 모든 직업적 평등을 강조하고 그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상공업의 진흥으로 이야기가 귀결이 되죠. 자, 유서원의 저술서는 뭐가 있냐면 바로 우서란 것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홍대영은 기술혁신, 문벌제도 철폐 이런 것도 주장하고요. 김성문과 같이 지전서를 수용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홍대영의 저술서로는 임하경륜,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의산문답, 담원서 이런 것들이 있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상학파의 끝판왕은 누구냐 하면은 뭐니 해도 역시 박지원이 되겠죠. 그죠? 중농학파의 끝판왕은 정약용이라면은 중상학파 하면 역시 박지원 아니겠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박지원은 분명 중상학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멀티플레이였어요. 그래서 토지제도에 대한 개혁도 주장을 하는데 한전론. 뭐야? 한전론이 또 나왔네? 오타 아니에요? 오타 아닙니다. 성어이익도 한전론을 주장하지만 박지원도 한전론을 주장해요. 근데 둘의 한전론이 조금 달라요. 성어이익이 주장했던 한전론은 영업전을 설정해서 그 이상은 못 팔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박지원의 한전론은 훨씬 현실적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렇게 토지가 100평이 있다라고 하면은 1인당 소유 한도를 80평까지로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80평까지는 내 땅이고 80평이 넘어가는 20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80평 선까지만 딱 그어가지고 대충 나눠주면은 사람들이 영세 저역능이 활성화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론이 바로 한전론입니다. 실제로 이 한전론과 유사한 방식으로 토지 개혁을 실시한 날이 오니 그게 언제냐?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있었던 바로 토지 분배. 그때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했던 그 토지 분배 작업이 요 작업하고 비슷했어요. 토지 상한선을 정해놓은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이익의 한전론은 토지의 하한선을 정하는 거고 박지원의 한전론은 토지 상한선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거 말고도 수리와 선박의 이용 그리고 화폐 유통
이런 것들, 그 밖에 또 영농법의 혁신, 수리시설의 확충 등등 상업과 농업을 오가면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던 사람이고, 박지원은 또 저술서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저술서들이 하나하나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열하일기. 당시 이제 박지원이 청에 이제 사신으로 갔는데 날씨가 더웠어요. 여름이었는데 그때 당시 청의 황제가 피서를 가기 위해서 갔던 도시가 어디냐면 열하예요. 그래서 당시 조선의 사신들이 북경으로 가지 않고 열하로 갔습니다. 그래서 열하를 방문한 일기라고 해가지고 열하 일기라는 걸 썼고요. 그거 말고도 양반전, 신문제의 모순을 얘기한 거죠. 예전에 설명했고, 허생전, 이거는 지난 시간 문제에서 한번 소개했죠. 독점전 매매상인인 도고를 한번 이제 얘기했던 허생전. 호질은 호랑이의 질책이라는 뜻으로 호랑이를 의인화시켜가지고 동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양반이라는 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존재인지 그 위선과 거짓을 폭로하는 내용이에요.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진짜. 자, 아무튼 이런 많은 저술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박제가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수레와 선박의 이용,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적당한 소비를 권장했다. 그러니까 조선은 근본적으로 성리학 국가다 보니까 검소와 절약을 굉장히 강조해요. 사치는 상당히 안 좋게 봅니다. 근데 박제가는요, 역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소비를 적당히 해야지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너무 아끼기만 하면은 아끼다가 똥 된다고 경제가 안 돌아간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사치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적당한 수준의 소비를 해야지만이 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굉장히 진짜 역발상, 현대 자본주의적인 발상을 했던 사람이 박제가입니다. 자, 그리고 박제가는 청과의 통상을 강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더 이상 국벌은 끝났다. 청을 적대시할 게 아니라 우리가 청의 문물을 보고 배우자라고 하면서 북학이라는 책을 저술을 하였다까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과 예술 쪽이에요. 이때 이제 한글 소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유명한 게 허균의 홍길동전이 있죠. 그래서 이 신분제의 그 부당함, 그리고 그 만민평등 이런 것들을 좀 강조했던 홍길동전. 그 홍길동전 결말이 좀 이상해. 홍길동이 분명 서자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러워가지고 가출해서 도적이 된 건데, 홍길동이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나냐면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서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곳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워요. 그리고 그 후 평화롭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로 끝나긴 했는데, 홍길동이 와이프를 둔 다음에 첩을 또 둡니다. 뭐야 결말이 이게. 아니 자기가 첩의 자식이라서 그렇게 서러움을 받았으면은 자기는 첩을 두면 안 될 거 아니야. 하여튼 뭐 양반의 로망스는 역시 첩이다 뭐 그런 거 말하는 건가. 하여튼 뭐 홍길동전 그렇게 좀 끝이 찜찜하게 끝나더라고요 보면은. 그 다음에 춘향전. 뭐 춘향전 너무 유명하죠, 그죠? 그때 당시에 신분을 넘어드는, 신분을 초월하는 그 사랑, 그리고 삼정문란이 유행했던, 만연했던 그 시기에 부패 상황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건데, 여담이지만 춘향이가 실존 인물인데 굉장히 추녀였대요. 그러다가 자살을 했는데 그 춘향이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춘향전이라고 하죠. 일종의 추녀설화인데 뭐 이건 믿거나 말거나 해요. 자, 그 다음에 뭐 별주부전. 별주부전은 그 유명한 얘기죠, 그죠? 토끼의 간이라고 우리한테 알려져 있던, 어릴 적에 동화로 많이 봤던 그 이야기인데, 이거 모티프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은 김춘추 일화예요. 김춘추가 고구려에게 이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영계소문을 만났다가 부금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잘 풀려 나와가지고 도망쳐 와가지고 당과 손을 잡아서 나당연합을 결성한 그 일화를 배경으로 나온 것이 별주부전이라고 하죠. 그 말고도 뭐 이제 효녀 심청전, 그리고 장화홍련전 이런 것들 등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설시조는 형식이 좀 파괴됐어요. 그러면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서민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한문학, 정약용의 애절량 중요하죠. 이게 예전에 제가 문제에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삼정문란의 그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애절량이라는 것이 있었고, 박지원의 소설 양반전, 허생전, 호질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정조의 문체반정이에요. 이 문체반정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때 형식도 파괴되고 한문학도요, 특히 박지원 같은 경우는 좀 자유스러운 그런 표현을 써요. 왜 우리나라 그 전통 그 표현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이건 이렇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좀 전통적인 그런 문투가 있는데, 그런 문투를 갖다가 파괴한 문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폐사소품체라고 합니다.
좀 약간 현대적인 화법이에요. 근데 그런 현대적인 화법을 박지원이 썼어요. 특히 열하일기가 그런 폐사소품체를 썼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서 경악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정조예요. 그러니까 정조가 개혁 군주인 건 맞는데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성리학 체계를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정조가 추구했던 개혁은 뭐냐면은 세종 시절에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폐사소품체를 엄격하게 금지를 시켜요. 야, 이거 뭐야? 니들 이런 거 쓰면 안 되지. 그러고서도 니들이 유학자야? 그러고서 니들이 군자가 된다고 할 수 있어? 야, 이런 거 쓰지 마. 앞으로 폐사소품체 쓰는 사람들을 반성 못 쓰게 한다. 그러면서 문체 반정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자, 그 다음에 판소리. 판소리는 창, 그리고 안일이,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발림, 이건 몸놀림이죠. 이 세 가지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것인데 뭐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적벽가, 수군가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고요. 탈춤도 또 많이 유행을 하죠. 탈놀이, 산대놀이 등으로 특히 양반과 사회풍자를 하는 그런 탈춤들이 상당히 많이 유행을 합니다. 봉산탈춤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따가 제가 문제풀이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회화를 놓고 보시면요. 조선 전기는 중국식 화풍이 상당히 유행을 합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요. 진경산수화라고 해가지고 좀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묘사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조선 전기는 중국식이 좀 많이 유행을 해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는 우리나라 토종식이 좀 많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화가가 누가 있었냐면은 안견이 있다면은 조선 후기에는 정선이 있습니다. 인왕 제색도, 금강전도 등 산수화의 세 경지를 개척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금강전도죠. 우리나라의 금강산을 아주 현실적인 그런 그림체로 묘사한 금강전도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또 유행했던 게 뭐냐면 풍속화예요. 일반 서민들의 삶을 그린 건데 풍속화의 두 본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한 명은 김홍도, 한 명은 신윤복입니다. 김홍도와 관련된 그림들은요, 일반 서민들의 생활 모습이 상당히 많아요. 씨름, 서당과 같은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뭐 씨름 풍경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신윤복은요, 좀 남녀간의 관계를 좀 표현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19금짜리 그런 무릇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자면 단오 풍경이 있는데, 단오날 여자들이 그네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청포물에 멱을 갖고 있죠. 근데 여기서 위로 잘 올라가서 보시면요, 여기에 바위가 있고요, 여기에 남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고개 빼꼼히 내밀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다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서양 화풍으로 서양 화풍도 이때 좀 유입이 됐는데 강세양의 영통동부도를 통해서 명암법, 원근법 등이 도입이 되기도 하고요. 또 미나, 서민들의 미적 감각을 표현한 그런 미나들이 유행을 하면서 생활 공간을 점점 장식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나가 왜 유행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왜 부잣집에 가보면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하나쯤 걸려있죠. 그죠? 이걸 본따 가지고 일반 서민들도 길거리에서 파는 2만원짜리, 3만원짜리 그런 그림 같은 거 집에다 걸어놓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뭐 종교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 그 초상이라든지 달마대사 초상이라든지 그거라도 걸어놓고 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서민들도. 약간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양반들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림 볼 줄을 모르니까 또 돈도 또 없고, 그래서 이제 보통 싸구려 삼류 화가들이 그린 그런 미나들을 또 많이 그렇게 집에다 걸어놨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주로 자연과 동물이 소재가 됐는데 대부분이 작자 미상이에요. 호랑이야 까치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복고적인 화풍도 있었는데 김정희의 세안도, 선비의 절기를 표현했던 그런 그림이죠. 뭐 조선 전기에 유행했던 사군자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이제 유사한 종류의 화풍들이 복고적 화풍으로 또 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예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뭐 조선 전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명필 하면은 뭐 이제 한호가 있잖아요. 한석봉. 조선 후기는 누구냐면은 이광사라는 사람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김정희죠. 그죠? 김정희 추사체. 김정희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자, 건축을 보겠습니다. 17세기하고 18세기를 나눠서 보면요. 먼저 17세기에 금산사 미륵전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요 건축물이고, 그 다음에 화엄사 각황전, 법주사 팔상전이 만들어지는데 요 건축물입니다. 보면은 상당히 의리의리하죠. 그죠? 조선은 승유억불 아니었어요? 불교를 억제했는데 이렇게 의리의리한 건물을 지었다고요? 이유가 있어요. 누가 지원을 했냐면은 쇼킹하게도 양반과 지주층의 후원,
후원으로 불교의 사회적 지위가 좀 향상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그래요. 유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혼백이 사라진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사라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보통 시간은 4대가 필요하고 그래서 제사를 어디까지 지내냐면 4대까지 지내는 겁니다. 4대가 지나면 혼백이 사라진다고 봐요. 유교에는 내세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근데 불교는 뭐냐면 내세가 있습니다. 환생을 하죠. 그죠? 극락왕생이라고 하잖아요. 환생을 하기 때문에 육도환생, 극락왕생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불교는 내세를 강조하는 반면에 유교는 내세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없다. 근데 사람 심리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무신론자라 하더라도요. 막상 죽음이 다가오면 걱정이 됩니다. 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천국에 가나 지옥에 가나 아무것도 없나? 괜히 불안한 거야. 그죠? 양반들도 유교를 신봉하고 있지만 어릴 적부터 교육 받았죠. 내세는 없다. 죽으면 혼백은 사라진다. 교육은 받았지만 내심 불안한 거예요. 혹시 모르잖아 또 그게. 그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불교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재테크죠. 그죠? 사후 재테크. 뭐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양반과 지주층의 후원으로 불교의 사회적 지위도 향상되고 이런 의리의리한 건물들도 지어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18세기의 대표적인 건축물 뭐가 있냐? 바로 수원 화성이죠. 가보면 굉장히 좋아요. 특히 봄에 벚꽃이 필 때나 가을에 단풍이 들 때 꼭 한번 가보십시오. 정조가 자신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무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아예 도시를 둘러싸버렸어요. 그 성인 수원 화성입니다. 건축학적으로 상당히 가치가 높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높은 성이에요. 자, 그거 말고도 이때도 역시 사찰은 계속 지어져요. 논산 쌍계사, 부안 계암사, 안성 성남사 이런 것들이 지어집니다. 주로 분홍가 상인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18세기 가면은 아무래도 사상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분홍가 상인들도 이런 곳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서예와 건축에 대해서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공예입니다. 드디어 도자기 시리즈의 마지막. 그죠? 참 길었다. 도자기 시리즈. 발해 시대의 삼체병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려에는 상감청자, 그 다음에 조선 전기의 분청사기, 그리고 사림들이 집권했을 무렵에 순청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순백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순백자의 경우 완전히 새하얗고 그 어떠한 무늬도 없어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이젠 사림의 시대니까 뭐 옛날처럼 뭐 숭고하고 대비되는 그런 절개나 지조 강조하는 것보다 멋있게, 그죠? 물감으로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청화백자예요. 물론 청화백자가 엄밀하게 말하면 만들어지기는 조선 초에도 만들어지긴 했어요. 근데 청화백자가 본격적으로 유행했던 건 조선 후기, 그것도 약 한 18세기 가서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민들한테는 뭐가 많이 유행을 하냐? 옹기그릇 같은 것이 유행을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음악의 경우에는 양반은 가곡과 시조, 서민은 민요, 그 다음에 기생과 광대의 창작으로 판소리, 산조와 작가 이런 것들이 같이 유행을 했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핵심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강목체, 그리고 이긍이의 연려시 기술은 기사 본말체다. 강목체는 강과 목으로 나눠서 헤드라인 기사, 소주제로 나가는 거고, 연려시 기술은 사건 중심이라고 했어요. 유독공의 발해고에서 남북국론이 제기되었다. 김정희의 금석 과안록을 통해 진흥왕의 순수비가 알려졌다. 이중환의 택리지는 가거지를 선정한 인문지리서다. 가거지는 4가지 기준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지리, 산수, 생리, 인심. 정약용의 아방강역구는 발해까지 우리나라의 강역으로 본 역사지리서고요. 정상기의 동국지도에서 처음으로 백리척이 적용되었다. 김정호의 대동해 지도는 목판으로 제작된 전국지도고 분첩, 절첩식 22조각으로 나눴기 때문에 휴대가 용이하다고 그랬어요. 동국문헌비고와 증보 동국문헌비고는 국가 편찬의 백과전서이다. 그럼 개인 편찬의 백과전서 뭐 있어요? 성호사설, 그 다음에 지봉유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고년만국전도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세계지도이다. 김육은 청에 시연역을 도입했는데 시연역은 선교사 아담 샬이 서양의 역법을 가지고 와서 개조했다고 그랬어요. 허주는 동의보감을, 이재만은 동의수세보원을 저술하였다. 동의수세보원은 사상의학이 반영됐다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이거 오타입니다. 홍영이 아니라 홍역연구의학서인 마가회통을 저술하였다. 박제가도 홍역연구에 참여를 했다고 그랬고요. 송시열은 윤희와 박세당을 저런 사문단적으로 몰았다. 호로는 인물성 이론,
인성과 물성은 서로 다르다를 주장했고 낙론은 인물성, 동론, 인성과 물성은 같다를 주장했습니다. 양명학은 정제도에 의해 강화학파로 형성되었다. 유형원은 균전론을 주장하고 반개수록을 저술했다. 균전론은 신문제적 질서를 인정하는 겁니다. 양반이 가장 많은 땅을 갖고 그 다음에 중인, 그 다음에 상민 이렇게 하자. 대신에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를 몰수해야 돼. 이거 잘 안 되겠죠, 그죠? 이익은 한전론. 영업전이라는 걸 설정해서 하한선을 정하는 거예요. 이 이상은 못 팔게. 그런 한전론을 주장했고 6가지 폐단 그리고 성어사설을 저술하고 성어학파를 형성했는데 성어학파의 대표적인 사람 안정복이 있다고 그랬죠. 정약용은 여전론을 주장했는데 여전론은 마을 공동 농장을 말해요. 근데 이게 좀 너무 현실성이 없으니까 자기도 뭘로 수정을 하냐면은 정전제 쪽으로 내용을 좀 수정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 말고도 거중기를 설계하고 특히 목민심서를 저술했다. 기억해 두시고요. 유서는 직업적 평등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우서를 저술했어요. 홍대영은 지전서를 수용했죠. 김성문하고 같이 지전서를 수용했고 이마경륜을 저술했다. 박지원은 한전론을 얘기했는데 성호 이익의 한전론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이익의 한전론은 하한선을 정한 거고 박지원의 한전론은 상한선을 정했다고 그랬죠. 이 이상은 못 갖게 막자. 자, 그래서 한전론 상공업을 진흥시키고 그 다음에 연려시기술과 죄송합니다. 연려시기술이 아니라 열하일기죠. 그죠? 열하일기와 연암집을 저술했다. 그러니까 이 연암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 부록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양반전, 코질이 있고 열하일기에 포함되는 게 허생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박재관은 적당한 소비와 권장과 북하기를 저술했다. 너무 검소 절약 강조하는 거 그거 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당한 소비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서민 문학과 판소리, 탈춤 등이 유행했다. 특히 양반을 풍자하는 내용들이 좀 많았다고 그랬죠. 김홍도와 신윤복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풍속 화가이다. 조선 후기에는 금산사 미륵전, 법주사 팔상전, 수원 화성들이 건축되었는데 누구한테? 양반 지주, 분홍, 그리고 상인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청아백자가 널리 유행을 했었다. 자, 여기서 좀 암기하기 쉽게끔 제가 정리한 게 하나 있어요. 호랑 논쟁이 있죠. 호론이 인물성 이론이고 낙론이 인물성 동론이죠. 그죠? 근데 이거 외우기 쉽게 해놓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왜 옛날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그죠? 나는 그냥 호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자꾸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얘가 이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 그거를 빗대서 한 말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어요. 호의를 아기공룡 둘리에 나오면은 호의 그거에 빗대가지고 야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안다며. 그런 이제 썰렁한 농담으로 가끔씩 이제 비유하기도 했었는데 자, 그 말을 빌리면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둘리인 줄 안다. 자, 호의가 중요합니다. 호로는 인물성 이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있죠. 거기서 낙동입니다. 낙동. 낙론은 인물성 동론입니다. 자, 그래서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둘리인 줄 안다. 여기서 말하는 호의는 호론의 인물성 이론이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 낙동은 낙론의 인물성 동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내용에서 주장하는 사상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천하의 허다한 이치를 어찌 주자만 알고 나는 모르겠는가. 벌써부터 주자를 디스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주자가 다시 온다면 곧 나의 학설이 억눌리겠지만 모름지기 공자 맹자 얘기를 하네요. 그죠? 공자 맹자 다시 돌아온 연후에는 나의 학설이 이길 것이다. 대단한 자신감이죠. 그죠? 누가 말했습니까? 윤유가 말했어요. 그죠? 자, 그럼 윤유가 주장하는 사상으로 올바른 거 골라보겠습니다. 인성과 물성은 같다고 주장하였다. 인물성 동론. 이거는 낙론에서 얘기한 거죠. 그죠? 인성과 물성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인물성 이론이죠. 이거는 호론이 주장한 거네요. 3번 주자 중심의 학설 비판과 선진 유학을 근거로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 요거죠. 그죠? 윤유 말고도 누가 이걸 했냐면은 소론계의 박세당도 이 얘기를 했어요. 주자 중심의 학설을 강조하며 다른 이들을 사문단적으로 배척했다. 누굽니까? 송시열이죠. 그죠? 지행합의를 주장하며 강화학파를 형성했다. 이거는 정제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서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인물의 저술서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오늘 소개할 분은 조선 후기 실학자이신 가선생이십니다. 그는 정조 때 거중기를 이용해서, 여기 나왔네요. 그죠? 거중기를 이용해서 수원화성을 썼는 등 많은 부분에서 실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럼 실학자이고 거중기와 관련된 사람이니까 누구예요? 정약용이네, 보나마나. 그죠? 정약용과 관련된 저서를 한번 골라볼게요. 자, 먼저 택리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중환이 저술한 인문지리서죠? 아니고, 연려실기술 누가 썼어요? 이긍이 쓴 기사학 본말체의 역사서죠? 아니고, 목민심서가 바로 정약용이 저술했던 책이죠. 목민심서는 무슨 뜻이냐면은, 목민은 양을 치는 목자예요. 그죠? 정확히 말하면은, 백성을 양육하는 목자입니다. 즉 지방 수령을 말하는 거예요. 지방 수령들이 갖춰야 될 올바른 마음가짐을 다룬 책이 바로 목민심서예요. 그 다음에 마가의통 홍역 연구를 다룬 거라고 했죠. 답은 나왔네요. 디귿과 니을. 나머지도 볼게요. 반개수록 누구 겁니까? 유영원의 저술서죠. 그 다음에 이마경륜 누구 거예요? 이거는 홍대용의 저술서예요. 열하일기 누가 썼어요? 이거는 박지원이 열하를 방문하면서 보고 들은 기행문을 쓴 거죠. 박지원과 관련 있고, 북하기는 누구랑 관련이 있습니까? 박제가하고 관련이 있죠. 따라서 답은 디귿과 니을.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다음과 같은 작품이 유행한 시기의 문화재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제6과장 양반춤 봉산탈춤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자, 등장인물 말뚝이가 있고 양반들이 나오죠. 말뚝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쉬 양반 나오신다.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계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온단 말이요. 했더니 양반들이 야! 이놈 뭐야? 자, 그러자 말뚝이가 이러죠. 양반은 놀려먹다가 바로 딱 돌립니다. 태세를 전환해요. 아, 이 양반들 어찌 됐는지 모르겠소. 노론소론 호조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대로제성으로 계신 이생원네 삼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그러자 양반들이 신나서 이생원이라네. 양반을 풍자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시대 어느 시대예요? 조선 후기네요. 조선 후기와 관련된 거 골라보겠습니다. 잘못된 거, 고성 후기와 관련 없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실은 그림 누가 그렸어요? 김홍도. 그죠? 조선 후기의 풍속화의 두 본자 김홍도와 신윤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김홍도의 작품이죠. 오른쪽에는 단오풍경은 신윤복의 작품이네요. 그죠? 둘 다 조선 후기 맞고, 법주사 팔상전 조선 후기 거 맞죠? 그죠? 양반 지주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몽유도원도 이거는 누구 거예요? 조선 전기 안경 거네요. 그죠? 안평대군의 요청으로 그린 몽환적인 그림, 약간 좀 중국풍의 그림이죠. 잘못된 거 나왔네요. 그죠? 청아백자 이거는 만들어지기는 물론 조선 전기부터 만들었지만 실제적인 유행은 18세기 조선 후기에 유행을 했던 백자입니다. 자, 따라서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문화재로 잘못된 것은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에 일어났던 사회, 경제, 문화 세 가지 변화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뤄봤습니다. 이제 굉장히 커다란 대단원에 막이 내린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크게 둘러 나누면요, 옛날 선사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시대까지가 한 사이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근대부터 현대까지가 또 한 사이클이 됩니다. 우리는 드디어 하나의 사이클을 끝냈어요. 참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조선이라는 나라가 끝나진 않았어요. 이 이후에도 조선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긴 하는데,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분류를 할 때 대원군 시절부터는 조선시대의 역사라고 하기보다는 근현대사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분류할 때 조선시대는 오늘 이 수업으로 일단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어떻게 보면 제2기로 넘어가는 거죠. 근현대사. 그 중에서 첫 스타트를 끊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개혁정책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삼종문란을 겪으면서요, 계속 몰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몰락해가는 조선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여러 개혁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에 못지않게 내부적인 혼란과 외세의 위협도 상당히 많았던 시기도요. 과연 이
정랑의 근대 시대에 조선인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근현대사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